강릉선 KTX의 탈선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선로 전환기가 설계 단계부터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전환기가 오작동할 때 경고 신호를 보내는 회선의 도면을 확인한 결과 회선이 잘못 연결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전환기를 처음 설치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결국 이번 사고 당시 엉뚱한 곳에서 고장 신호가 감지돼 열차 탈선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조사위는 강릉선 KTX 전체 노선의 선로 전환기를 점검하도록 긴급 안전 권고를 내렸습니다. 강릉선의 경우 특히 정비 인력이 부족하고 부실했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평소에 현장 점검이 허술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어젯밤까지 검찰에서 14시간가량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공천을 바라고 돈을 건네고 자녀 채용 청탁을 들어준 게 아닌지 집중 추궁한 검찰은 오늘 다시 윤 전 시장을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의 항의에 택시기사가 분신해 숨지면서 카풀 서비스와 관련한 갈등이 호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 노조는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며 오는 20일 또 한 번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상장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한국거래소의 결정이 나오면서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됩니다. 분식회계라는 범죄 행위보다 대기업을 상장 폐지했을 때 파장을 지나치게 의식한 판단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릉선 KTX 탈선 사고의 원인으로 꼽힌 선로 전환기의 회선이 설계부터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9월 처음 설치될 때부터 잘못 연결돼 있었고 이 때문에 선로 전환기의 오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재난당국이 회선 도면을 확인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네, 잘못 설계가 된 이런 장치가 사고 지점뿐 아니라 전 구간에 걸쳐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점검하라고 사고조사위원회가 코레일에 권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설계 오류 문제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문제까지 사고 원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백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강릉선 KTX의 선로 전환기를 집중 조사 중입니다. 조사인은 해당 기기의 도면을 확인한 결과 설계부터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선로 전환기와 고장 경고 신호를 보내는 회선이 잘못 연결됐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강릉역 인근 서울방향철도에 선로 변경 장치가 고장났지만 엉뚱한 곳에서 고장 신호가 울렸습니다. 조사인은 지난해 9월 설치 때부터 1년 3개월간 오류 사실을 운영진이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조사인은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강릉선 KTX 전 노선의 관련 회로 점검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선 KTX 전반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사인은 설계 오류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상의 문제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선 설계와 부품 납품 때부터 오류가 지속된 게 아니냐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방문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북한 내부의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고 북미 대화가 여전히 교착 상태인 점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내년 초에 서울을 찾는 것도 현재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조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사실상 어제를 북한의 답방 연락 마지노선으로 여겼습니다. 연말이 며칠 남지 않았고 이전 실무 접촉 과정에서의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한 겁니다. 하지만 북한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없자 연내 답방이 어려워진 걸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일부 참모들이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을 우려하고 있고 김 위원장도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져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답방 시기가 내년 초가 될지도 불투명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등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변수인데 2차 북미 회담 일정의 윤곽이 드러나면 그 전후로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답방과 관련해 북한과 꾸준히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연내 답방을 전제로 몇 가지 안을 던졌지만 결국 북한 측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 3명을 인권 유린의 주범으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비핵화 이전까지는 그 어떤 제재도 완화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심재우 특파원이 전합니다. 최용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정경택 국가고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농부장, 북한 본부를 유지하는 노동당 핵심 인사 3명입니다. 미 재무부는 이들 3명이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2016년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난해 1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에 이은 4번째 제재입니다. 제재는 북한의 인권 유린 등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미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실질적인 제재보다는 상징성이 더 큽니다. 이로써 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제재 대상은 개인 32명, 기관 13곳으로 늘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무부는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잔인한 검열, 인권 침해와 유린을 저지르는 부서들을 지휘하는 고위관리들을 제재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특히 이번 제재가 지난 2016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환한 지 며칠 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터 원비어에 대한 잔인한 처우를 상기시키는 역할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는 가운데 추가 제재를 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전까지는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우입니다. 차량을 함께 타는 카풀 시범 서비스가 나흘 전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제 다음 주에 정식으로 서비스가 시행이 될 텐데요. 그런데 이에 반대하는 택시기사가 분신을 해서 사망을 하면서 갈등이 또 한 번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노조는 지난 10월과 지난달 2차례에 이어서 오는 20일 또 한 번의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상엽 기자입니다. 택시 운전석 앞쪽 유리가 깨졌습니다. 차 안에서 불을 지르고 분신을 한 택시기사를 구하기 위해 경찰이 급하게 소화기로 유리창부터 깬 겁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국회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57살 최모 씨가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앞서 최 씨가 주변에 분신을 예고하면서 경찰은 국회 앞 검문을 강화했습니다. 분신 직전 경찰이 최 씨의 택시를 발견했고 운전석 옆자리에 실린 기름통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경찰의 검문 시도를 거부한 뒤 차를 몰았고 국회 경비대 앞 도로에 택시를 세워 분신했습니다. 최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택시회사 노조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해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카오 측은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뿐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카풀 서비스에 대해선 정식 운영 시점을 논할 시기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네, 분신에 숨진 택시기사는 유서에서 카풀 서비스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잘 대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서 최승기 기자입니다. 최 씨는 A4 용지 크기 종이 2장에 자필로 유서를 썼습니다. 카풀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의 우려가 담겼습니다. 최 씨는 먼저 카풀 요금 책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택시가 승객을 수송해 요금을 받으려면 이를 신고하고 미터기를 달아야 하는데 카풀은 무슨 근거로 요금을 책정하느냐는 겁니다. 또 앞으로 카카오가 요금을 올릴 경우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물었습니다. 논란이 됐던 24시간 운영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카풀을 하루 종일 운영하는 건 출퇴근 시간에 승차난을 해소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최 씨는 택시 수입이 적기 때문에 서울의 법인 택시 255개 회사의 가동률이 60%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요금 우려 등에 대해 돈벌이 수단이나 전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하루 서비스를 2회로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직 서비스가 정착되지 않았는데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프랑스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노란조끼 시위에 백기를 들었던 마크롱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저소득층의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 등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을 떠나는 문제를 두고 전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영국에서는 합의안에 대한 의회 투표가 연기가 됐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노란조끼 시위 참가자들이 시청하는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이 TV 연설에 나섰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월 100유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 연금 생활자의 세금을 올리려던 당초 계획을 취소하고 초과 근무 수당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에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연말 보너스를 노동자들에게 주도록 공고했습니다. 하지만 부유세는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돼 부활시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폭력 시위를 비난하면서도 시민들의 분노는 상당 부분 합법적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노란조끼 시위는 대표자도 없고 구체적인 요구를 내걸지 않았음에도 단기간에 정부를 변화시킨 시위가 됐습니다. 메이 영국 총리는 현지 시간 11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투표를 연기하고 유럽 정상들을 순회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브렉시트 찬성파와 반대파 양측으로부터 모두 비판을 받으면서 부결이 확실시되자 시간 벌기에 나선 겁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영국은 혼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감사원이 국정원에 대한 사상 첫 기관 운영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이 국정원의 기관 운영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조직과 인력, 예산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합니다. 기밀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발 방지를 위해서 법원 행정처를 대법원 청사에서 분리하고 외부로 이전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회가 내년도 사법부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대법원이 행정처 이전을 위해 신청한 예산 80억 원을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회가 일자리 복지 예산을 대폭 깎고 국회의원 세비는 셀프 인상에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은 세비 인상분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경제수장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가 오늘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오전에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오후에는 취임식과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다음 주에는 내년 2019년 우리나라의 경제의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스닥 상장 9년 만에 퇴출 직전까지 간 미스터피자가 일단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한국거래소 심의 결과 개선 기간 4개월을 주기로 했는데요. 이 기간이 끝나기 전 계획서를 내면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다시 심의를 합니다. 그 전까지 거래 정지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KT지사 통신고 화재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KT 측이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서비스 장애에 대해 확인이 되면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오는 26일까지 관할구청 주민센터에서 피해 접수를 받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잠들어 적발된 청주시의 한 공무원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9%로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어서 상습성이 인정돼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부산시 다대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주차된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곧바로 대피해 다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차량 외부에서 번개탄이 발견됐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6분쯤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던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해경이 헬기와 경비함을 급파해서 선원 3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세계 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열린 올해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고 노회찬 의원에게 대한민국 인권상이 돌아갔습니다. 1982년부터 노동운동을 시작했고 노동자뿐만 아니라 여성과 장애인 등 약자들의 인권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이 해외에서 상을 잇따라 받고 있는데요. LA 영화 비평가협회와 토론토 협회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잇따라 받은 데 이어서 이번에는 미국 방송영화 비평가협회가 선정하는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의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충남 예산 산성에서 백제시대 대형 석벽 건물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군사들의 막사 등으로 쓰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공주나 부여 같은 왕궁 지역이 아닌 지방 산성에서 석벽 건물지가 확인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오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는 날입니다. 복당파를 중심으로 비박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학용 의원, 또 잔류파, 친박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나경원 후보의 양자 대결입니다. 오늘 오후 이들의 정견 발표 뒤에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강릉선 KTX 열차 탈선 사고,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하니까 승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긴급 현안 질의를 하는데요. 오영식 코레일 사장,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나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의 당첨 기회를 늘리는 새 청약 제도가 오늘부터 적용이 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사람도 1주택자로 간주가 돼서 기회가 제한이 됩니다. 또 그동안에는 추첨 물량의 절반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이 됐었는데 이게 75%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어제보다 큰 추위 없이 아침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현재 구름대는 제주와 전남 지역에 비를 뿌리고 있고 점차 북상하면서 오전 중 그 밖의 남부지방, 낮에는 중부지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로 기온이 낮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대부분 눈으로 내리겠습니다. 강원과 영남 지방에는 특히 많은 양이 예상되면서 곳곳 대설 예비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7cm가 쌓이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고 그 밖의 지역은 1에서 3cm 정도, 또 서울과 경기 서쪽 지역은 쌓이지는 않고 약하게 눈만 날리겠습니다. 기온이 비교적 높은 서해안과 남해안, 또 제주에는 대부분 비로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 많이 오르진 못하겠습니다. 서울이 4도, 대전과 전주 2도, 대구가 3도로 예상되고 어제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또 북한은 중강과 청진이 영하 3도 안팎으로 오늘 종일 영하권에 머물며 추위가 강하겠습니다. 눈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 제주 산간 지역에만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에 다시 눈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필리핀 남쪽 섬에 방치돼 있는 한국산 쓰레기 6,500톤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국내 폐기물 처리 업체가 재활용할 수 있다면서 수출했지만 사실은 먹고 버린 음료 비닐이나 찌그러진 간편식품 용기 같은 생활 쓰레기였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면서 성탄절 전까지 쓰레기를 가져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누군가 다 먹고 버린 음료수 껍데기. 찌그러진 음식 용기는 썩지 않고 필리핀까지 왔습니다. 빛이 바랜 통조림엔 한글 상표가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비행기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미사미스 오리엔탈주에 버려진 한국 쓰레기입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쓰레기 6,500톤이 축구장 6개 넓이 하치장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7월과 10월 경기도 평택의 폐기물 처리 업체가 불법 수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선별도 해야 될 거고요. 세척도 해야 될 거고요. 최종 완료된 폐기물을 나가는 걸로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했다는 그건데요. 하치장에서 불과 20여 미터 떨어진 곳엔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Kay basin unya ug usa siya sa kung madayon na ang planta. Basin unya ug usa siya sa makadaot sa among panglawas diri. Kay niaman gud ang among panimalay luyo ani nga basurahan. Mora na ang akong gikahadlukan. 필리핀 언론과 환경단체는 성탄절 전까지 쓰레기들을 가져가라는 입장입니다. I think they have enough lands there. They have the technology to handle their own waste. 환경부는 업체에 쓰레기를 다시 반입해오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사립유치원뿐 아니라 사립학교도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사립학교가 5년 동안 급식용 쌀을 비싸게 사거나 사무용품을 사면서 뒷돈을 받아 비자금을 만들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의혹도 나온 바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학부모들이 닷새째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교육청 앞에 섰습니다. 지난달 대전의 한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가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교사는 이사장의 조카였습니다. 이 교사가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의혹까지 나오자 학부모들이 교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런 학교를 진짜 어떻게 믿고 보내야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이 학교는 최근 5년 동안 행정실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급식용쌀을 비싸게 구입해 급식에 사용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판매가와 비교했을 때 쌀 20kg 한 포대를 평균 2,700원가량 비싸게 구입해 5년간 1,100여만 원을 더 썼습니다. 또 사무용품 업체 4곳으로부터 물건을 산 뒤 1,100만 원을 되돌려받아 비자금을 만든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학교 측은 비자금을 만든 건 잘못이지만 개인적으로 횡령하지 않고 학교 운영비 등으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교육청은 현재 이 학교에서 벌어진 시험지 유출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정부가 건강검진 결과부터 생활 습관까지 각종 의료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헬스케어 발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민감한 개인정보가 돈벌이에 함부로 쓰일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개인정보를 잘 관리할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와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발표한 헬스케어 발전 전략은 개인 의료 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요약됩니다. 건강검진 결과와 의무기록, 혈당과 같은 생체 신호는 물론 유전체 정보까지 병원이나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우선 내년에 일반인과 암 생존자 등 3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만 정보를 보관하고 사용할 때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손쉽게 유출될 거란 우려가 여전합니다. 정보 수집 대상이 일반 대중으로 확대된다면 일일이 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유출 사고도 이미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심평원에서 민간 보험사에 돈을 받고 6,400만 명분의 진료 내역을 넘긴 게 드러나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위는 인공지능을 통한 신약 개발과 스마트 의료기기 사업도 추진할 방침인데 이 역시 개인의 의료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개인정보가 돈벌이에 함부로 쓰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결국 상장 폐지를 피했습니다. 고의 분식회계 판정이 내려진 이후 한 달 가까이 심사를 해온 한국거래소가 어제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 결국 이번에도 대마불사, 그러니까 대기업은 쉽게 망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다시 보여줬다는 평가와 비판이 나옵니다. 이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분식회계 판정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투명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분식회계가 기업의 계속성, 재무적인 안정성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종합한 결론은 상장 유지였습니다. 거래소가 상장 적격성을 판단할 때 통상 5가지 기준을 따지는데 이를 종합 검토해 내린 결론이란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는 재개됩니다. 지난달 15일 주식 거래가 정지된 지 27일 만입니다. 그러나 분식회계라는 범죄 행위를 응징하기보다는 대기업을 상장 폐지했을 때 파장을 지나치게 의식한 대마불사 논리를 적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 22조 원으로 코스피에서 덩치가 10번째 안팎으로 큰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거래소가 상장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이번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동안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자체가 분식회계로 재무제표를 꾸민 덕분에 가능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고의 분식회계 판정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식 거래는 당장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이를 놓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있지만 시장의 투명성을 오히려 심각하게 훼손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거셉니다.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가진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습니다만 고의 분식회계의 잘못을 그대로 방치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예상된 결과였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네. 앞서 이태경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만 삼성바이오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덩치가 큰 기업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이미 시장에선 우세한 편이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제도를
2009년에 도입했고요. 그 이후 회계 처리 기준 위반으로 심사 대상이 된 기업 16곳 가운데 실제 상장 폐지된 사례는 없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경영 투명성과 관련해서 일부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계속성과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결정을 놓고 재무 안정성에만 이 같은 안정성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대마 불상 논리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적용됐다는 비판이 거센 것 같습니다. 당초 상장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거래소가 좀 개정한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시가총액 6천억 원, 그리고 자본 2천억 원 이상이면 적자 기업이라고 해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바꾼 덕분에 삼성바이오는 상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상장 전에 분식회계로 기업 가치를 부풀리지 않았다면 삼성바이오는 상장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란 지적이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2016년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증권선물위원회가 문제가 있다고 판정한 건 2015년도 분식회계입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한 뒤에 분식회계를 한 게 아니라 상장 전에 회계 부정이 있었으니까 거짓으로 상장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금융위산화 증권선물위원회의 판정이 있었는데도 상장 유지를 결정한 건 시장 거래의 투명성을 보호해야 하는 한국거래소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비판입니다. 네, 이번 심사를 앞두고 시민단체 등에서는 고의 분식회계가 시장의 신뢰를 뒤흔드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상장 유지 결정에 대해서도 당연히 크게 반발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고발했던 삼성연대 측은 기본적인 분식회계조차도 바로잡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 적격성 심사를 결론 내린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분식회계가 삼성바이오의 상장과 상관이 없다는 논리를 금융당국이 채워주는 셈이고 이게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거래 정지 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2조 원이 넘고요. 어제 기준으로 시가총액 순위 8위의 종목입니다. 또 결국 이른바 대마불사론, 앞서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상장 폐지로 결론 내리기는 부담됐을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상장 유지 결정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고의 분식회계 그냥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결정은 상장을 유지한다 이런 부분에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고발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지난달 말에 삼성바이오가 금융당국 처분에 대해서 효력정지 신청과 취소 행정소송을 냈고요. 또 오는 19일에 가처분에 대한 심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삼성바이오는 바로 대표이사 해임 등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을 이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행정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은 유예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안태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내년부터 항공사 마일리지도 10년 단위로 소멸됩니다. 그런데 이 마일리지를 쓰기가 쉽지 않다. 비행기 좌석을 예약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다. 이와 같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마일리지 좌석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다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A씨는 김포에서 출발하는 부산행 비행기 예약을 포기하고 KTX를 탔습니다. 빈자리를 확인했는데도 결제를 마일리지로 하겠다고 하자 항공사에서 자리가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건데 몇 프로를 마일리지 좌석으로 했고 이게 다 나갔다는 건지 공개해달라고 그랬더니 그건 공개해줄 수 없다고 그러고. A씨처럼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을 하기 힘들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2008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의 마일리지 운영 내용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고객들이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는 좌석을 충분히 두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승객들이 몰리는 휴가철에도 마일리지로 이용 가능한 좌석을 5% 이상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내년 1분기부터는 마일리지 좌석의 공급 비율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국정농단의 실체를 드러나게 만든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JTBC의 태블릿 PC 입수 경위에 문제가 없고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조작하지 않았고 최순실 씨가 사용자가 맞다는 걸 어제 재판부가 또 한 번 인정을 해줬습니다. 먼저 김선미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주영 판사는 JTBC의 최순실 씨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변희재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황희원 씨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미디어워치에서 허위 보도를 이어간 기자 2명에겐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자신의 주장이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추측만으로 조작서를 퍼뜨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와 국정감사 등에서 태블릿 PC와 관련한 여러 자료와 진술이 공개됐는데 변 씨 등이 합리적 검증 없이 조작 날조라고 주장한 것은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허위임을 인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재판 중에도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조작서를 계속 주장한 것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재판 도중에도 사회 불신과 혼란을 확대시켰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사회 전체 몫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합법적인 집회를 빙자해 JTBC 기자들에게 물리적인 공격을 감행하거나 선동한 사정도 형량을 선고하는 데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네, 어제 판결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판부는 파급력이 더 큰 인터넷 매체들은 공정성을 더 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강현석 기자입니다. 변희재 씨는 주로 자신이 소속된 미디어워치를 통해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태블릿 PC 조작설은 변 씨가 구속된 뒤에도 계속 미디어워치의 동영상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지금도 포털에서 태블릿 PC 조작을 검색하면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들이 숱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변 씨의 주장을 허위로 본 재판부는 이런 인터넷 매체의 파급력에 주목했습니다. 신속한 전파력 탓에 독자들이 확인 없이 진실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연한 추측에서 나온 변 씨의 주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변 씨 등이 자신에게 부여된 공적 책임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반면 JTBC는 의혹 제기에 해명 방송을 하는 등 성실하게 대응했지만 이런 노력조차 추가 범행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비교적 설립이 쉬운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보도의 형식을 빌어 가짜 뉴스를 무차별 생산하는 일부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협상을 한미 양국이 오늘부터 또 시작을 합니다. 올해 10번째 협상이고 연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로서는 부담을 안고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의 분담금을 2배로 늘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우리가 올해 미국에 낸 방위비 분담금은 9,602억 원입니다. 2014년 체결한 협정에 따라 올해까지 돈을 냈고 내년부터는 새로 맺을 협정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한미는 지난 3월부터 9차례 협상을 했지만 여전히 의견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분담금을 2배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금액은 연 1조 9천억 원이 넘습니다. 외신은 미국 정부가 1조 9천억 원까지는 아니지만 12억 달러, 약 1조 3,500억 원 규모를 요구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금액입니다. 미국은 핵 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 자산을 보내는 데 드는 비용, 이른바 작전 지원 항목 신설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합리적 수준의 인상은 수용하지만 전략 자산 전개 비용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심은 연 1조 원을 넘길지 여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합리적 수준의 인상과 최소 1조 원 이상을 요구하는 미국 간의 격차를 오늘부터 열리는 10번째 협상에서 줄이지 못하면 연내 타결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JTBC 유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을 찾는 시기가 내년 봄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그동안 있었는데 이미 내년 해외 순방 일정이 차 있어서 북한 방문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이를 부인했는데요. 방북 계획이 잘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9월 김정은 위원장은 교황이 오면 열렬히 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교황 방북을 제안했는데 김 위원장이 흔쾌히 받아들인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꼭 좀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교황청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교황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교황은 북한에서 공식 초청장이 오면 응답할 것이고 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황의 방북 계획이 없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교황의 내년 해외 순방 일정이 이미 모두 차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외교부 핵심 관계자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교황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방북 계획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황은 약속을 꼭 지킨다며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잘 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일정이 꽉 차 있는 것은 맞지만 교황이 마음먹기에 따라 일정을 바꾸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에도 방한 계획이 없었지만 휴가 기간을 이용해 우리나라에 들렀습니다. JTBC 신진우입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지각 처리하면서 밀실 깜깜이 심사로 거센 비판을 받았죠. 이 과정에서 실세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을 넉넉히 챙기고 정작 극빈 노인층을 비롯한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예산은 우선순위를 명분으로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예산 집행의 잘잘못을 따지는 결산심사의 경우 국회에서 졸속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던 바로 그날 사실상 큰 갈등 없이 벼락치기 의결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기획재정부의 실무 작업이 한창이던 지난 7일 오후 국회 예결위는 2017년도 결산 심사를 위한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예산 심사와 달리 큰 진통은 없었습니다. 한 해 예산이 잘 쓰였나 반성하고 점검하는 마지막 결산 회의는 정확히 23분 만에 끝났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시나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상 결산 심사는 9월 정기국회 전에 끝내야 합니다. 하지만 매년 시한을 넘겨 다음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됩니다. 제대로 된 반성 절차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실제 SOC 사업이 많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작성한 결산 보고서를 봤더니 국회에서 증액하고도 예산을 반도 못 쓴 사업이 36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15건은 올해 국회 심사에서도 증액됐습니다. 적게는 5억에서 많게는 550억까지 늘었습니다. 신안산선이 시작되는 안산 중앙역입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고 매년 국회 심사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증액이 이뤄졌습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5년간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 증액 사업의 문제점을 국토위 스스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이처럼 예산안 곳곳에 졸속 심사의 흔적이 뚜렷한데 국회는 자신들이 쓸 예산은 똑부러지게 챙겼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올해 내내 외유성 출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밀실에서 이루어진 소소위를 통해 의원 외교 예산을 15억 원이나 늘렸습니다.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기록도 없는 예산 소소위를 통해 여야가 수정한 내년도 예산안의 일부입니다. 증액한 내역 중 눈에 띄는 건 15억 원이 뛴 의원 외교 활동입니다. 의원 외교 협의회 항목은 5억 원이 더 늘어서 2배 넘게 뛰었습니다. 다른 나라 의원들과 교류하는 건데 올해 대상 국가를 확대하겠다며 이렇게 늘려잡았습니다. 한반도 번영과 평화 포럼은 정부 안엔 예산이 없었는데 밀실에서 5억 원 생겼습니다. 외국 손님 초청을 위한 예산도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올 한 해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컸던 걸 감안하면 논란이 될 만한 일입니다. 사실상 국회의원들 보좌진으로 활동하는 인턴들 퇴직금도 챙겼습니다. 인턴들의 활동 기간이 11개월에서 22개월로 늘어나면서 퇴직금도 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인턴 경비 76억여 원에 1억 7천여만 원 늘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의원들은 교섭단체 활동 지원비는 늘리면서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몫은 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교섭단체가 사실상 배제된 틈을 타 일어난 일입니다. 비교섭단체 정책지원비는 3억 5천여만 원 깎고 교섭단체 지원비는 11억여 원을 더 챙겼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이 지각 처리됐지만 깜깜이 심사와 시급하지 않은 지역구 예산 챙기기 등 없어져야 할 관행이 또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둘러싼 거대 양당과 야3당의 대립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 경선을 치릅니다. 주목해 봐야 할 정치권 이슈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여러 차례 평론가님과 깜깜이 예산, 네. 쪽지 예산, 카톡 예산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우려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예상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 국회입니다. 네, 올해도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소소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긴 했습니다만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밀실담합으로 이 내년도 예산도 결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제일 안타까운 건 이제 1조 2천억 원의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SOC 예산 1조 2천억 원이 증액이 되면서 지역구에서 선심성 예산을 나눠 가진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피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네, 지역구의 예산, 선심성 예산을 챙긴다는 비판 언론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네. 오히려 그런 그 비판 보도를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 뉴스룸에서 이례적으로 네. 국회의원들의 이름과 얼굴을 가리고 보도가 나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연유가 했더니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계산인데요. 전국적으로 이 보도가 되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더라도 결국은 나는 내 지역구의 선심성 예산을 챙겼기 때문에 이것이 보도되면 오히려 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결국 총선에서 표를 찍는 것은 지역 유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도 오히려 홍보에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들이 확인되면서 이게 보도에서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가리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을 잘 짜려면 과거 예산은 제대로 쓰였는지 그렇습니다.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결산 회의는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끝났다고 네, 합니다. 그 시간이 23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내년도에 470조로 증액이 됐고 469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만 올해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썼으며 내년 예산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이 정부에 계속 요구한 게 유류비 인하로 이 세입이 줄어드는 4조 원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입증하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 예산 전체가 23분 만에 결산이 졸속보고로 끝났습니다. 과연 어디가 문제이고 무엇을 개선할지 23분 동안 의원들이 어떤 의견들을 도출할 수 있었을까요? 의문이 남는 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나간 예산들은 자신들에겐 별로 상관이 없고 네. 내년도 예산안에서 어떤 것들을 좀 땡길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만 관심이 있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대로 분배가 됐는지 볼 텐데 네. 많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지금 오늘까지 임기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게 조정식 간사, 장제원 간사 모두 예결특위 간사들입니다. 이들의 지역구에 증액된 내용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전혀 요지부동이네요. 네,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를 뽑는 경선이 치러집니다. 네. 김학용 의원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될 텐데 누가 될까요? 지금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개파색이 옅어졌다. 두 번째로 영남권 출신, 지역 출신이 옅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수가 없어졌다. 지금 3선 의원과 4선 의원의 대결인데 김학용 의원은 이게 사실은 복당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탄핵에 찬성을 했고요. 그리고 친화력을 앞세우고 있는 그런 이제 3선의 의원이고 나경원 의원은 인지도에서는 앞서고 있다. 4선 의원이고 이렇게 평가되는데 사실은 탄핵에 찬성을 했지만 네. 당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잔류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개파의 대리전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개파색이 옅어진 건 사실이고요. 뭔가 좀 이 개선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팽팽한 세대결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사람 중에 누가 새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네. 보수통합의 방향이 좀 달라질까요? 맞습니다. 보수통합의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고요. 네. 당장 내년 2월에 예정돼 있는 당권,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의 기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의원이 어느 개파를 강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사실은 암암리의 새집결이 끝났거든요. 네. 4명의 후보 중에 2명이 런닝메이트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퇴했습니다. 이례적인 이유고요. 그리고 이 양파전, 2파전으로 지금 이제 압축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또다시 친박과 비박의 격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상되고 있어서 누가 원내 사령탑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2월 전당대회 향방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임기를 마치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최근 들어서는 거의 유일하게 친박계가 아닌 원내대표였던 것이고요. 여기서 뭔가 오늘 새로운 역전이 시도될 것인가 아니면 굳히기로 갈 것인가 아니면 통합의 여지가 뭐 신락같이라도 보일 것인가 이 세 가지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김성태 원내대표는 1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어제 가졌습니다. 네. 들깨 정신으로 달려왔다. 이렇게 네. 소회를 밝혔는데 정말.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여당을 물어뜯는 데 있어서는 본인이 들깨라고 표현한 대로 네. 정말 뭐 열심히 뛰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또 이 소회가 좀 짠했던 대목은 뭐냐면 자신 때문에 상처받았던 사람들에게 사과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처를 뒀다는 인식을 본인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김성태 원내대표가 새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여지는 이제 남겨져 있고요. 네. 그럼 왜 이렇게 열심히 들깨 정신으로 1년 동안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의 존재감이 미미할 그런 순간에라도 정말 이제 이 여당에 대해서는 그 투쟁의 날을 세웠거든요. 이것은 뭔가 다음 정치적 행보에 대한 어떤 그 비전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지 않고선 저렇게 열심히 제일 그 야당의 어떤 존재감이 무력화된 상황, 내부의 리더십이 공백이다 이런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거의 원내대표 혼자 지난 1년간 대부분을 이 이슈 메이킹을 하면서 끌어왔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권 도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는 야3당의 네.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그리고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계속해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섯째입니다. 네. 어제 이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 두 대표를 찾기도 했죠. 좀 단식을 멈춰달라, 협상을 시작하자. 협상이 완결돼야 단식을 풀겠다. 지금 단호합니다. 결국 평행선을 그었고요. 12월 임시국회가 열릴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아마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다뤄질 텐데 주목할 대목은 정개특위에서 다루도록 하자는 이해찬 대표의 말에 손학규 대표는 정개특위 소용없다. 안이나 몇 개 낼 뿐이지 당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결정 방식에 대한 이제 의사가 좀 수렴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야3당이 또 의미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지금 세비 1.8% 인상해서 국민적 지탄이 높지 않습니까? 네. 셀프 인상이다. 여기 대해서 야3당은 세비를 반납하겠다. 이런 결의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과 한국당 뭔가 또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요. 야3당을 어르지 않고는 사실 임시국회 실익은 없을 것이다. 지금 예산안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국민청원이 계속 올라온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연말까지 국회의 생산성을 보여줄지 고민해야 될 시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세금 470조 원으로 편성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법상에도 없는 이른바 소소위라는 이름의 밀실에서 논의한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이제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소소위를 완전히 공개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찬성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두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미래당이 소소위를 폐지하거나 완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소위의 전면적인 설치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불가피하게 설치가 되더라도 전면적으로 공개해서 이를 위해 국회법 57조, 소위원회 조항 등을 손본다는 계획입니다. 57조 8항을 보면 예결특위는 소위원회 외에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여러 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습니다. 소소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때문에 바른미래당은 관련 조항에 소소위 회의록을 공개한다는 조항을 명문화시키거나 간사나 일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 소소위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유미입니다. 한 해 프로야구를 마감하는 축제인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올해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치러졌습니다. 2년 전에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두 선수가 의혹이 있는 선수가 더 있다면서 실명을 말했습니다. 구단들은 한국야구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온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영과 문우람은 2년 전 프로야구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우람은 기자회견을 열어 승부 조작과 무관하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문우람에 대해 결정적 증언을 했던 이태양은 자신이 검사에게 속아 허위 진술을 했다고 거들었습니다. 검찰과 구단의 회유와 협박 속에서 승부 조작 사건이 꼬리 자르기식으로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프로야구에서 활약하고 있는 또 다른 선수들의 승부 조작 가담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정보를 제공받아 배팅한 선수 김택형, 정대현, 문성현, 김수환은 왜 조사를 하지도 않았는지 실명이 언급된 선수들은 억울하다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시상식은 때 아닌 승부 조작 의혹 때문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실명이 거론된 한화 정우람은 잔치 분위기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구단들은 한국야구위원회, KBO 차원의 신속하고 명확한 사실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또다시 제기된 승부 조작 의혹 폭로. 진위를 가리기 위해선 앞으로 재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이제 차량 뒷자리에서도 매야 하는 안전벨트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담아봤습니다. 왜 뒷자리에서 안전벨트를 꼭 매야 하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재작년 발생한 부산 해운대 7중 추돌 사고입니다. 사망한 어머니와 아들은 택시 뒷좌석에 앉아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뒷좌석 안전띠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잘 앉아있을 때 이게 불편해서요. 시속 12km로 달리던 차량에서 추돌하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안전벨트를 맨 경우 몸이 거의 움직이지 않지만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는 앞좌석에 머리를 부딪힙니다. 차량이 전복됐을 때는 충격이 더 큽니다. 안전벨트를 맸을 때는 큰 충격 없이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전복되자 소지품이 떨어지고 온몸이 차량 벽에 부딪힙니다. 반대편으로 굴러떨어지면서 앞좌석에 앉은 촬영 기자와 충돌합니다. 안전띠를 맸을 때와 달리 차가 한 바퀴 돌았을 때 다른 자세로 다른 위치로 가게 됩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맨 경우에 비해 죽거나 다칠 확률이 6배가 됩니다. 자녀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앞좌석보다는 뒷좌석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타고 나면 부모님들은 멀쩡한데 아이들이 크게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단속 현장에 동행해봤습니다. 썬팅이 짙어 안전띠는커녕 뒷좌석에 사람이 있는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택시를 세우자 그제서야 승객이 안전띠를 맵니다. 아이들을 태운 통학 차량 기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이렇게 나가다 보면 안전띠 착용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창 밖으로 이렇게 튕겨나가는 경우도 간혹 보고. 대중교통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버스나 택시의 경우 승객이 매지 않을 경우 기사가 과태료를 냅니다. 하지만 기사가 승객에게 미리 안내를 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광역버스 전좌석 안전띠를 매야 하는데요. 얼마나 매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전띠를 맨 사람이 없습니다.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좌석 벨트를 모두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이 나와도 매지 않습니다. 안 매시는 분도 많아요. 매는 분도. 매려면 이게 말을 안 들을 때가 많더라고. 취재진이 10차례 택시에 타봤지만 기사가 따로 안내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술 드신 분들이죠. 술 드신 분들 안 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안 되면 그냥 내리라고 해버리는 거니까. 우리나라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30% 수준입니다. 99%인 독일, 96%인 호주에 비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현재 안전띠 경고음도 운전석에서만 의무입니다. 앞좌석에서 안전벨트를 풀으면 바로 경고음이 나오지만 뒷좌석에서는 안전벨트를 풀러도 별다른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전좌석에 적용되는 건 2021년 9월부터 생산되는 차량부터입니다. 우리나라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10명 수준으로 OECD 평균 5명의 2배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뒷좌석 안전벨트를 덜 매는 것도 한 가지 원인이 아닐까요?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시작된 상황에서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을 또 만들 만한 사안이 또 생겼습니다. 애플 아이폰에 대해서 중국 법원이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건데요. 무슨 내용인지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이 판결은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와 또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푸젠성 푸저우 지방 법원은 애플이 이 두 건의 퀄컴 특혜를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폰 6S와 7, 8 등 7개 기종의 중국 내 판매를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문제가 된 특허는 사진 크기 조정과 터치스크린 관련 기술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국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서 일각에선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멍완저우 화이 부회장을 체포한 데 대한 보복이 아니냐라는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욕 증시가 장 초반 하락세를 딛고 일제히 반등했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중국 내 아이폰 판매 금지와 또 유럽의 브렉시트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74% 오른 7020.52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전일 대비 0.14% 올라 24,423.26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 후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러시아 또 대통령, 그리고 여기 함께 문재인 대통령도 올랐다고요? 네, 타임지가 문 대통령을 포함한 올해의 인물 최종 후보 10명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했고 또 김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념비적인 회담을 중계했다고 타임은 소개했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 등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후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진행된 올해의 인물 온라인 독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던 방탄소년단은 편집인이 선정하는 최종 후보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화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전국 눈, 대설 예비특보, 그리고 밤의 그천인데요. 현재 남부지방을 지나는 구름대는 점차 중부에도 영향을 주면서 전국에 눈과 비를 뿌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내륙 지역에 대부분 눈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원과 영남 곳곳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지는 등 많은 양이 쏟아지겠는데요. 밤에 모두 그칠 때까지 가장 많은 곳이 최고 7cm가량 쌓이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걸으면서 핸드폰에도 손이 안 시려울 날씨다. 날씨가 포근하고 어제보다 덜 건조해서 좋다고 말씀하셨고, 반면 그래도 여전히 춥다며 저처럼 추위를 많이 타는 분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온은 굼뜨게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오늘도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속아서 4억 5천만 원의 큰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죠.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14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어젯밤 늦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윤 전 시장은 지방선거 공천과는 무관하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광주지검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어제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지 14시간 만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 다시 거듭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공연으로서 부끄럼 없이 사실을 입각해서 조사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조사의 핵심은 윤 전 시장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 피의자 김모 씨에게 보낸 돈의 성격입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10월까지 김 씨와 문자 메시지를 268차례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6.13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1월, 김 씨는 이번 대통령 생일 때 윤 시장 얘기했다. 당대표에게 신경 쓰라고 했다는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문자 내용과 입금 시기 등으로 밀어볼 때 윤 전 시장이 김 씨에게 공천을 바라고 4억 5천만 원을 건넨 것은 아닌지 집중 조사했습니다. 공천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앞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 더 일단 윤 전 시장은 김 씨 자녀의 사립학교 취업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시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 등을 적용한 검찰은 오늘 오전 윤 전 시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과 268차례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JTBC가 보도한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조작서를 퍼뜨려왔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은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요 쟁점들을 손수호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 어젯밤 늦게까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피곤하다고 해서 일단 귀가를 시켰다고 하는데 검찰 조사의 핵심 쟁점, 공천을 바라고 돈을 건넸느냐 이 부분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체포되거나 구속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출석 요청에 응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자정 넘어서 심야 조사를 받을 때는 최근에는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억지로 강제로 심야 시간에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제 일단 귀가했고요. 좀 전에 그 지적한 대로 중요한 부분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인 것 같아요. 위반 여부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사기 피의자 김모 씨의 자녀의 그 취업 청탁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뭐냐, 그 취지가 무엇이고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과연 이게 공천 대가인지 또는 공천과 관련된 부분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전 시장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과는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사가 앞으로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그 공천 관련해서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관련 규정을 보면 47조의 2에 있는데요.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공천과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하거나 약속한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윤장현 당시 시장이 본인의 그 광주시장 재선 관련된 그런 공천과 관련해서 금전을 지급했다면 이 부분은 그 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근데 양측의 좀 주장이 달라요. 일단 윤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거는 공천 관련해서 금전을 준 것이 아니다. 나는 단순히 속았고 선의로 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 중에 하나로 아니 내가 공천의 대가로 금전을 은밀하게 지급하려 했으면 내가 어떻게 이거를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했겠느냐. 다 증거가 남게. 그리고 또 이거를 자금 조달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인데 다 증거가 남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어떤 그 공천 관련된 것으로 금전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4월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윤 전 시장이 돈을 되돌려 받으면 좋겠다 이런 연락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 돈을 되돌려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연락한 그 시점과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불출마 선언을 하고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뭐 그런 상황들이 가만히 된다면 공천과의 연관성이 커지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윤 전 시장이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그렇지 않은 것, 검찰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는 했지만 그 시점이 본인의 불출마 선언 직후였다. 이거는 오히려 공천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검찰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미 구속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 김 씨의 진술이 여러 가지가 나왔다는 보도들이 있죠. 그래서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를 수백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수백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 중에 공천 관련된 언급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윤 전 시장이 귀국하면서 바로 그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가 압수됐습니다. 따라서 그 휴대전화 기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거나 또는 복원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이 둘이 주고받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그 대화 내용, 뭐 횟수, 빈도 이런 것들이 확인된다면 공천 관련성 여부를 밝히는 데 큰 증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윤 전 시장의 주장처럼 정말 선의를 가지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 돈을 건넸다고 한다면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일단 그 취업 청탁 부분이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일단 논의로 하고요. 네. 아무런 그런 공천의 대가 없이 금전을 지급했다면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공직선거법 규정이 이게 공천과 관련하여거든요. 따라서 네. 공천과의 관련성을 증명하는 부분에 그런 그 지점에 검찰의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는 남아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4억 5천 중에 4억 5천만 원 중에 3억 5천만 원을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1억 원은 지인에게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출처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1억 원을 지인에게 만약에 빌렸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그 부분이 또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이 될 수 있고요. 또 이런 것을 다 떠나더라도 또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의 어떤 위반 소지도 있고요. 지금 검찰 수사가 지금 계속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에 다 마무리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기 피의자의 자녀 취업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천과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그 공천의 대가라고 한다면요. 뭐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문제성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어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네. 변희재 씨가 그동안 주장했던 여러 가지 JTBC와 관련된 의혹들 이런 것들이 다 뭐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었다 이렇게 판명이 난 것으로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변희재 씨를 비롯해서 이제 그 해당 언론사의 그 기자들, 네. 대표와 기자들이 함께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그 명예를 훼손했다는 그런 그 혐의였고요.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어제 그 판단했는데 주요한 쟁점은 3가지였어요. 네. 이 3가지 쟁점이 허위냐 진실이냐 이 부분이 쟁점이었는데 첫 번째는 JTBC가 그 문제의 태블릿 PC를 입수하는 과정입니다. 입수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JTBC는 보고했지만 사실은 이게 김한수와 공모해서 다른 경로로 입수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네, 그런 주장을 변희재 씨가. 했지만 이거는 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입수한 그런 그 태블릿 PC의 내용을 JTBC가 무단으로 조작하고 변조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이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조작과 변조를 통해서 그 태블릿 PC의 실제 사용자가 최순실 씨가 아니었음에도 최순실 씨로 뭐 이게 둔갑시켰다는 네.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이렇게 주요한 3가지 변희재 씨 등이 지속해서 주장했던 이 3가지에 대해서 법원이 다시 한번 사실이 아님을 확인해준 판결입니다. 네, 컴퓨터에 대해서 뭐 전문 지식이 없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런 거짓 주장을 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자, 이번 판결이 앞으로 가짜 뉴스와 관련된 사건들의 중요한 뭐 선례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게 결국 그 단순한 그런 그 허위 사실 주장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언론 매체의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러한 주장을 이제 받아서 또 특정 정치 세력은 또 활용을 했고 또 그러한 특정 정치 세력의 어떤 활용이 다시 또 인터넷 언론사의 또 활동에 또 힘이 되기도 했고 네. 이런 그 순환적인 구조가 있었는데 이러면 안 된다. 특히 인터넷 매체라 하더라도 보도에는 당연히 공정을 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엄중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다양한 로비 자금으로 썼던 연합회비 일부가 학부모들이 낸 교비에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취재진이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를 분석했는데 교비를 연합회비로 부당하게 지출한 돈이 최근 수년 동안 3억 원이나 됐습니다. 오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연합회비는 그간 한유총의 로비 자금으로 적지 않게 쓰여왔습니다. 지난 2013년 더불어민주당 신하경 의원이 사립유치원 상속과 양도를 쉽게 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하는 대가로 한유총으로부터 3,060만 원을 받았다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회비가 학부모들이 낸 교비에서 충당된 경우가 적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시도교육청별로 마련된 회계 지침에 따르면 원장이나 설립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를 교비에서 지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교육청이 공개한 감사 결과를 뜯어보니 경기도만 해도 최근 3년간 19곳의 유치원이 교비 1억 5천여만 원을 회비로 썼습니다. 전국으로 따져보면 최근 수년간 89곳의 유치원이 3억이 넘는 교비를 회비로 쓴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교비를 목적 외 용도로 쓰는 걸 막는 유치원 3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차선책으로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사립유치원이 목적 외로 교비를 쓰면 모집 정지 등을 내릴 기준을 마련할 예정인데 여전히 형사처벌은 어려워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비서실장의 인선을 예고하고 장관과 군 인사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2020년 재선을 위한 진용 짜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딸 이방카와 사위 제러드 쿠슈너를 의미하는 자방카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서실장 후임으로 염두한 건 펜스 부통령의 비서실장인 닉 에이어스였습니다. 30살이 되기도 전에 대선 캠프를 경험한 선거 전문가로 이방카 쿠슈너 부부가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켈리 비서실장은 초대 비서실장 프리버스, 수석 전략가 베넌 등과 마찬가지로 이방카 쿠슈너 부부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 캠페인에 집중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라고 보도했습니다. 에이어스 인선은 불발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곧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공세를 차단하면서 재선을 준비할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성을 제어한 이른바 어른 그룹의 퇴진이 속도를 내고 이너서클인 공화당 강경파 마크 메도스 하원 의원과 문우신 재무장관 등의 부상이 전망됩니다. 추가 인선에선 에이어스 청거처럼 이방카 쿠슈너 부부의 입김이 더 세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홍콩에서 빈 스쿨버스가 내리막길을 질주하며 행인들을 덮쳐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노스포인트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전자가 경사진 교차로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마자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한 건데요. 빈 채로 내리막길을 내달리며 도로 위에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11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버스는 상가 기둥에 부딪힌 후에야 멈춰섰습니다. 경찰이 스쿨버스 운전기사의 과실 여부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눈의 무게를 못 이긴 듯 보트 창고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틀째 눈폭풍이 미국 남동부 지역을 휩쓸고 있는데요. 최고 61cm의 폭설이 쏟아져 곳곳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천여 대의 항공기가 결항되고 수십만 가구가 정전됐는데요. 눈길 교통사고는 500건을 넘어섰습니다. 눈폭풍에 쓰러진 나무가 차량을 덮쳐 운전자가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발생했는데요. 당국은 눈폭풍이 현지 시간 10일 오후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국 스촨성에서 현지 시간 9일 산사태가 일어나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산에 한 면이 잘린 듯 쓸려 내려갔습니다. 가옥 세 채와 함께 12명이 무너진 돌더미에 깔렸는데요. 10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중 3명이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나머지 2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하던 중 2살 아이가 결국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1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당국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으슥한 새벽,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쳤는데요. 뜻밖의 범인은 말코 손바닥 사슴이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의 한 가정집 방범 카메라에 포착된 영상인데요. 차보다 몸집이 큰 사슴 한 마리가 집 앞을 서성이더니 엉덩이로 초인종을 꾹 누르고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도둑인 줄 알고 마음 졸였던 가족들은 안도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루돌프가 산타를 대신해 배를 누르는 연습을 하는 것 같다며 재밌다는 반응입니다.
네, 화요일 아침 8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사흘 전에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 사고 이후에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울 수밖에 없는 소식들이 잇따라 들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정비 인력과 점검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도 그렇고요. 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선로 전환기가 설계 때부터 잘못됐다는 조사 결과도 그렇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강릉선 전 구간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권고를 한 상황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강릉선 KTX의 선로 전환기를 집중 조사 중입니다. 조사인은 해당 기기의 도면을 확인한 결과 설계부터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선로 전환기와 고장 경고 신호를 보내는 회선이 잘못 연결됐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강릉역 인근 서울방향철도에 선로 변경 장치가 고장났지만 엉뚱한 곳에서 고장 신호가 울렸습니다. 조사인은 지난해 9월 설치 때부터 1년 3개월간 오류 사실을 운영진이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조사인은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강릉선 KTX 전 노선의 관련 회로 점검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선 KTX 전반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사인은 설계 오류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상의 문제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선 설계와 부품 납품 때부터 오류가 지속된 게 아니냐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이번 달 안에, 그러니까 올해 안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 답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청와대가 생각한 게 어제였는데 이를 넘겼고 연내 답방은 이제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요.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있다는 점이 김 위원장이 선뜻 서울 방문에 나설 수 없는 한 이유가 됐던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힌다면 그 일정을 전후로 해서 답방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사실상 어제를 북한의 답방 연락 마지노선으로 여겼습니다. 연말이 며칠 남지 않았고 이전 실무 접촉 과정에서의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한 겁니다. 하지만 북한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없자 연내 답방이 어려워진 걸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일부 참모들이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을 우려하고 있고 김 위원장도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져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답방 시기가 내년 초가 될지도 불투명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등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변수인데 2차 북미 회담 일정의 윤곽이 드러나면 그 전후로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답방과 관련해 북한과 꾸준히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연내 답방을 전제로 몇 가지 안을 던졌지만 결국 북한 측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한편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노동당 핵심 인사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정했는데 북한의 인권 침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뉴욕에서 심재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최용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정경택 국가고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농부장, 북한 본부를 유지하는 노동당 핵심 인사 3명입니다. 미 재무부는 이들 3명이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2016년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난해 1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에 이은 4번째 제재입니다. 제재는 북한의 인권 유린 등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미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실질적인 제재보다는 상징성이 더 큽니다. 이로써 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제재 대상은 개인 32명, 기관 13곳으로 늘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무부는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잔인한 검열, 인권 침해와 유린을 저지르는 부서들을 지휘하는 고위 관리들을 제재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특히 이번 제재가 지난 2016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환한 지 며칠 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터 원비어에 대한 잔인한 처우를 상기시키는 역할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는 가운데 추가 제재를 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전까지는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JTBC 심조우입니다. 포지션별로 올해 프로야구 최우수 선수를 뽑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두산 포수 양의지가 최다 득표를 하는 등 9명의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양의지는 전체 349표 중 331표를 받아 94.8%의 득표율을 기록, 최다 득표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이대호는 지명타자 수상자에 오르며 KBO 리그 역대 세 번째로 3개 포지션에서 골든글러브를 품에 안았고, 3루수 허경민, 유격수 김하성, 투수 조시 린드블럼은 생애 최초로 골든글러브를 받았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끌고 있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A매치 최다 경기 무패 기록을 세웠습니다. 베트남 언론 등에 따르면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2016년 12월 이후 14경기 동안 7승 7무로 단 한 차례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만에 아세안 축구연맹 스즈키컵 결승에 진출한 베트남 대표팀은 오늘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결승 1차전을 치릅니다. 삼성화재가 어제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3라운드 홈경기에서 한국전력을 세트스코어 3대1로 이겼습니다. 삼성화재는 이로써 4위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전력은 개막 이후 15게임 연패에 빠졌습니다.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면서 큰 추위 없이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현재 구름대는 제주와 전남 지역에 비를 뿌리고 있고 점차 북상하면서 오전 중 그 밖의 남부지방, 낮에는 중부지방에도 영향을 주겠습니다. 대체로 기온이 낮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눈으로 내리겠습니다. 강원과 영남 지방에 특히 많은 양이 예상되면서 곳곳 대설 예비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7cm가 쌓이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고, 그 밖의 지역은 1에서 3cm, 또 서울과 경기 서쪽 지역은 쌓이지는 않고 약하게 눈만 날리겠습니다. 기온이 비교적 높은 서해안과 남해안, 또 제주에는 대부분 비로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 많이 오르진 못하겠습니다. 서울이 4도, 대전과 전주, 청주가 2도, 대구가 3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북한은 중강과 청진이 영하 3도 안팎으로 종일 영하권에 머물며 추위가 강하겠습니다. 오늘 눈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 제주 산간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에 다시 눈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인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강릉선 KTX의 탈선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선로 전환기가 설계 단계부터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전환기가 오작동할 때 경고 신호를 보내는 회선의 도면을 확인한 결과 회선이 잘못 연결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교통위원회는 오늘 KTX 탈선 사고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영식 프레일 사장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섭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4억 원대 돈을 빌려주고 사기범 자녀의 취업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검찰에서 1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천과 관련이 있는지 집중 추궁을 한 검찰은 오늘 윤 전 시장을 한 차례 더 소환해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고의 분식 회계로 결론이 나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상장 유지가 결정돼 오늘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됩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일부 평가가 있지만 오히려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거셉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후에 새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복당파 비박계 김학용, 잔류파 친박계 나경원 두 후보를 두고 의원들이 투표를 하는데 중립지대 의원들의 표심이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